작년 5월 21일 무너진 공정과 상식, 파괴된 법치주의와 법치 시스템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더 높여야 되겠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창립되어서 지방과 서울을 오가면서 주요 국가 현안과 지역 현안에 관한 이슈 중심으로 포럼을 통해서 정책 과제화하는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은 사회자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포럼 창립 1주년을 기념해서 반듯한 선진 대한민국을 소망하면서 제44차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귀한 자리에 임석하신 원로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경향각지에서 줌으로 입장하신 여러분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바칩니다. 특히 공사 본망하신 가운데도 저희 포럼 창립 1주년 기념 강연을 귀히 허락해 주신 박영준 차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초분을 다투면서 열심히 이시는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께서 이 민간 단체의 행사에 참석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포럼의 명칭이 상징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법치주의가 만개해서 자유, 평등, 인권, 평화가 넘치는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기업의 유지가 강화되어서 거래의 안전과 원활과 활성화를 위한 공정경쟁의 틀이 구축된 시장경제 체제의 조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인류 문명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기적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근래에 닥친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버린 국가 위기의 상황을 결코 오랜 기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주권자로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하여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할 민주주의의 틀을 세워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한 주춧돌을 최근에 낳았습니다. 두 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분열과 갈등이 한층 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 통합, 그리고 포퓰리즘의 차단, 정치의 선진화,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주권자의 인간다운 삶의 회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정치, 바른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우리 포럼도 그에 발맞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땅의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도 한결같은 반듯함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주신 이 시대의 대표적 경세가이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교육정책, 통일정책, 에너지정책은 백년지대계에 바탕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새 정부는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던 해외 자원 확보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폐 취급을 받던 해외 자원 개발의 속도가 붙어서 15년 만에 MB 자원 외교의 부활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 차관님께서 팬데믹 시대의 대한민국 글로벌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길을 잃고 방황했던 대한민국 국제경제 정책과 자원 외교 정책을 반듯한 길로 인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내용입니다만은 도산 선생께서는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희 포럼도 차관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원으로 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함께 할 것을 1주년을 기념해서 다짐하고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팬데믹 시대의 대한민국 글로벌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연 후에는 동영상 상임대표의 토론 진행으로 질의응답 시간도 있습니다. 자, 박영준 차관님을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제안을 받고 굉장히 말씀을 안 한다고 제가 굉장히 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만한 경력도 없고 또 실적도 없고 또 살아온 게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기라성 같은 우리 선배님 앞에 제가 선다는 게 이 서는 순간까지 굉장히 떨렸습니다. 또 이 44차까지 있은 이 공연과 상식을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의 그런 기라성 같은 기존의 연사들을 볼 때 제가 이걸 맡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워낙 세게 우리 정 회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부끄럽게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우리가 강성규 수석을 정말 귀한 그림 했는데요. 제가 그 얘기 먼저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성규 수석하고는 저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아마 2000년 정도 될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서울시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팀이 짜졌는데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서울시장을 만들고 저는 국회에 갔다가 다시 나중에 서울시로 합류를 해서 같이 또 근무하기도 했고, 또 안국포럼이라는 그 대통령 만들기 준비 모임을 같이 했고, 그래서 그다음 저는 청와대로 가고 강성규 수석은 그 당시 국회로 갔습니다. 원래 홍보 전문가입니다. 대단한 홍보 전문가인데 청계천 홍보 이거 다 강성규 수석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전 과정의 모든 홍보는 강성규 수석이 했는데, 5분에 보니까 무슨 조직을 만든대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싶어 저는 캠프에 전화를 안 하는데 전화를 해갖고 권모 씨한테 야 이건 잘못됐다. 강성규 씨는 저기 홍보의 달인이다. 근데 뭔 조직이냐.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 조직을 끌어갖고 훌륭하게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1등주의거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맡은 업무가 골치 아파요. NGO 좌든 우든 NGO 전체를 맡아 있기 때문에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고 또 지원해주고 서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일을 잘할 수 있고, 저희 일이 잘 돼야 대통령이 편안하게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강성규 수석 좀 챙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위기라고 지금 계속 외치고 계셔요. 요즘 위기다 위기다. 정말 위기입니다. 그때 아마 제가 생각에는 우리가 숱한 위기를 겪었지만은 현재 다가오고 있는 이 위기만큼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위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6.25도 겪었고 그 다음에
73년도, 79년도 오일쇼크도 그렇게 겪었고, 그 다음에 또 IMF도 겪었고, 저희 이명박 정부 때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고 있는 위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한 6개, 5개, 6개 이상 되는 위기가 한꺼번에 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지금 우리 피부에 완전히 와닿는 건 아마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식품 가격 올라가고 지금 마트 가면 옛날하고 달라가고 이게 주머니가 얇아지는 그런 문제인데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가 에너지 위기입니다. 에너지 위기가 갖고 지금 유가가 폭등을 했고 미국에도 1갤런당 가격이 역사상 최고로 높아졌고 우리나라 유가하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 넓은 천지 자동차 없으면 못 사는 나라인데 거기가 유가가 폭등해가지고 서민들이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에너지 위기가 지속적으로 갈 겁니다. 두 번째, 근데 이 에너지 위기는 지금 겨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나 석유가 중단되면 유럽은 유럽 추위가 혹독하거든요.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너지 위기가 심각하다 오고 있다. 그걸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우리 코로나만 팬데믹이 아니고 에너지도 지금 팬데믹 수준의 위기가 오고 있다. 둘째, 자원 팬데믹입니다. 자원 위기입니다. 모든 지금 자원들이 무기화돼 갖고 특히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자원들은 중국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해갖고 그걸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원 위기가 심각합니다. 첨단 산업이 다 올스톱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량 위기입니다. 푸드 팬데믹이죠. 푸드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식하게 됐는데 유럽의 빵 공장이라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략을 받음으로써 거기 농사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량 위기하고 에너지 위기는요, 문제가 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가오는 에너지 위기하고 겹쳐지는 이 식량 위기는 심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식량 자급률이 20% 내외밖에 안 됩니다. 80%를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다.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쓰는 에너지의 98%를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태평입니다. 지금 위기가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만약에 수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한국은 국가 전체가 스탑되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또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물류 위기가 있습니다. 물류. 아니 뭐 에너지도 있고 식량이 있더라도 지금 국제 그 해운 쪽이 엉망으로 돼 갖고 해운 운임료가 폭등했습니다. 컨테이너 한 대를 부산항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데 5배 올랐습니다. 대기업은 아직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수출 중소기업은 어떡합니까? 거기에 비용 다 나가는 겁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울먹이자클을 해야 됩니다. 왜냐? 딜리버리 안 맞추면 다 거리 다 끊기잖아요. 그래서 일선 수출 중소기업 가보면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한진해운이라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좋은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세계 최고의 해운선사인데 그게 폐쇄되고 됐습니다. 국가 인프라인데 그거는 정말 정책적으로 굉장히 잘못한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류 팬데믹이 오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후 변화, 탄소 배출권 팬데믹입니다. 기후 변화. 기후 변화 시대가 와갖고 CO2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한국은 CO2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가 1년에 지금 배출하는 CO2가 210억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7억 2천만 톤 정도 배출합니다. 우리는 제조업 중심 국가고 특히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포스코나
또는 에너지 중에 화력 발전이라든지 온갖 우리 산업시설들이 CO2 배출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에 약속한 게 원래 2030년까지 32% 줄이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난 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아무 대안도 없이 40%까지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국제사회에. 국가가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유럽으로 수출을 못합니다. 유럽에서 CO2 배출 약속대로 안 줄이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럼 유럽으로 가는 모든 수출품 다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심각합니다. 어쨌든 솔루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이 CO2 배출에 있어서 팬데믹이 있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후변화 그 CO2 배출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폐자재나 폐환경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플라스틱이요. 팬데믹 때문에 이전보다 6배 많이 발생합니다. 6배. 아마 여러분 쓰레기 버리러 재활용 버리러 가보시면 옛날보다 더 자주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건 느끼실 겁니다. 이 문제도 심각합니다. 예. 그냥 집안에서 딜리버리 되어오는 뭐 쿠팡이나 이런 거 이거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안보 팬데믹입니다. 안보. 여러분이 최근에 목격했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죠. 누구도 잘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렇게까지 침략할 줄. 그냥 크림반도 정도 먹고 말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러시아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럽이 허둥지둥 됐죠. 그동안은 독일도 뭐 무장도 안 하고 안보 편성을 했잖아요. 미국에. 그놓고는 뭐 러시아 가스 다 쓰고.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을 잡았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부차적입니다. 가장 지금 세계 전략상 위험한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GDP가 지금 20조 달러, 원래 20조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이 25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한 5조 달러, 우리가 한 1조 8천억 달러 이 정도 될 겁니다. 중국이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성장해갖고 거의 미국을 따라잡았습니다. 이 중국이 이제 워낙 거대해지니까 유럽과 미국과 일본, 인도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나라들의 세계 전략의 프라이어티 넘버 1이 바로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포위 전략을 하기 위해서 쿼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죠? 호주, 인도, 일본, 미국 이 참여하는 쿼드라는 건데 이건 군사동맹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가 참여 못하니까 IPEF라는 걸 만들었죠. 최근에 한국은 그건 가입한다고 했습니다. 경제동맹입니다. 경제동맹. 그 목표는 오로지 중국입니다. 중국을 에워싸는 것. 그래서 이런 안보 팬데믹이 직접적으로 오고 있다. 우리는 특히 북한이 핵무기 뭐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핵무기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모든 재래식 무기가 무력화되는 게 핵무기 아닙니까? 절대 무기니까. 서울에 만약에 한 방만 터뜨리도 아니 시범적으로 춘천 같은 데 한 방 때려놓고 협상을 요구하면 그 참상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그게 없어요. 국민들이. 방사포가 5,000문 있다는 겁니까? 방사포는 수온까지 떨어지잖아요. 5,000문인데 만약에 핵 소형화 성공하면은 그 방사포에 넣어 쏘면은 아무런 방법이 없죠. 그렇게 우리는 위험한 지금 상황에 있는데 온갖 위기들이 중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수많은 팬데믹이 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나라의 운명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정권의 운명 물론입니다. 또 어떤 전략을 해야 될 것인가? 흔히들 위기는 기회라고 그럽니다. 근데 위기가 기회일 수 있는 것은 준비되었을 때만 기회가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위기는 그냥 위기로 올 수밖에 없고 그런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럼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들을 이제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사회적 경험도 많고 중요한 위치에서 맡은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젊은이들도 뛰어왔는데 국가 미래를 고민할 때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그 기회로 만들 것인가 라는 거대한 파도 넘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과거부터 배워야 되죠. 어디서 배우느냐. 한국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근래 들어가 73년도, 79년도 월쇼크 왔을 때 한국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기름값이 뭐 배럴당 1점 몇 달러 하다 100달러까지 가고 뭐 이랬으니까요. 그때 한국은 중동을 진출했습니다. 유가가 폭등하니까 그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중동에 우리가 건설이 대대적으로 나가서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우리한테는 어떤 또 긍정적으로 작용했냐면은 글로벌 진출이라는 계기가 됐습니다. 글로벌 진출. 많은 사람들이 그 열사의 날에 갔지만은 해외 경험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그런 걸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온 위기가 97년도 IMF 위기죠. IMF 위기. 저는 제가 여기서 제 경력을 조금 제가 왜 이런 강의를 금방지게 할 수 있냐면은 저는 대우그룹 출신입니다. 대우그룹에 9년을 있었고요. 6년 동안은 탱크 박사 배순은 장관을 모셨습니다. 그분이 MIT 기계공학 박사였죠. 40살에 CEO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밑에 신입사원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대우의 3년은 과장으로서 김우중 회장을 직접 모셨습니다. 그룹 기조실 전략팀에 있으면서 그때 뭘 했느냐 하면은 김우중 회장이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세계 경영한다고 뭐 그걸 이제 뒷받침하는 일인데 그 세계 경영이 뭐냐면은 그전에는 물건 잘 만들어 파는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영이라는 것은 한국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해외에서 투자를 해서 거기서 공장과 자원을 확보하고 공장을 짓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 외환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화를 가지고 나가서 투자하는 것을 외화 도피범 수준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승인 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룹 전체 거를 제가 맡았거든요. 그룹 전체 거를. 그래서 뭐 산동성 시멘트 공장, 뭐 하노이 전자 공장, 루마니아 자동차 공장, 헝가리 뭐 공장, 뭐 저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공장 이런 거 투자 승인을 제가 다 맡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배운 게 좀 많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우리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활용할 것인가라는 데서 제가 어깨너머를 좀 배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국회에 11년 있었는데 제가 모셨던 바로 그 이상득 의원도 코롱 상사 CEO를 10년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연을 맺었던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분도 뭐 건설의 글로벌 CEO였어요. 그런 분을 모시는 덕분에 제가 이 분야를 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총리실에 왔을 때는 한성수 총리였습니다. 그분이 대한민국 외교 1인자죠. 지금도 반기문 총장이 해외 행사 나가보면은 한성수 총리 앉아 계시면 마이 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 보스. 한성수 총리 모시는 행운을 누렸고 하여튼 뭐 그런 그다음 지식경제 참여를 하면서 실물경제 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뭐 그냥 뭐 왕모라 그래갖고 정치적으로 보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 지금도 저는 하는 일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가는 길에서 필요한 일들을 제가 스포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좀 관심이 있어갖고 이렇게 연구하고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가 기존에는 그래서 IMF도 그렇게 IMF 때는 뭐로 우리가 극복을 하냐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IMF라는 게 저기 합니까 그 뭐냐
외환부족이 있잖아요. 외환부족. 외환부족 때문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너무 몰랐던 거죠. 그때 덩치는 커졌는데 국제사회에서 이제는 플레이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특히 금융 쪽이 너무나 이게 수준이 떨어져 갖고 그래서 이 외환관리라든지 이런 거 소위 말하는 캐시플로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때 우리 재정경제부 고위 관련님들은 펀더멘탈은 괜찮다고 펀더멘탈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캐시플로우가 문제가 생기니까 완전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그 위기를 통해서 배운 건 뭐냐면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배운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배운 거죠. 근데 제가 해외 교우가 그때 워낙 해외 많이 진출했는데 지식경제로 착안이 돼가고 전 세계를 돌아보니까 정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해외에 우리 투자해놨던 모든 게 완전 똥값에 다 팔려나갔습니다. 똥값에. 팔자마자 바로 뒤돌아서 가고 3배, 5배 되었습니다. 그만치 우리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기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 다음에 IMF를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극복을 해갖고 다시 성장 궤도에 들어갔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100년 넘은 금융회사죠. 여기 쓰나미가 몰려왔는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극복했느냐 하면은 한미일 중 통화수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화수합. 먼저 일본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본하고 통화수합을 했습니다. 일본을 하니까 중국이 일본하고 해? 저 한국을 일본 친일로 세력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중국이 우리도 줄게 이래가 했고요. 일본하고 중국이 주니까 미국이 이거는 큰일 났다 싶어 미국이 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한중일미 통화수합이 되면서 한국이 확 안정적인 나라로 갔고 다른 나라는 막 헤매는데 한국은 그냥 거의 세계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했죠. 그때 전부 막 꼬라박는데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초기고 그때 대통령께서 그런 글로벌 감각이 갖고 있고 빠르게 대응을 해갖고 그때 뭐 벙커 회의 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제 청와대 개방에서는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 벙커 가보면은 하여튼 그래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는 또 IMF라는 국제기구의 협력을 도움을 받았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위기 때마다 국제협력을 통해서 극복을 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돌리는 공장의 모든 자재나 원재료가 다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오는 위기도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있냐?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누구하고 할 거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럼 기준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걸 갖고 있는 나라를 해야 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부족한 걸 많이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찾으면은 있다 이거죠. 찾아보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지도 2장을 딱 준비해왔습니다. 문제 하나 띄워주시죠. 동남아. 네. 동남아 지도입니다. 저는 첫 번째 대안은 동남아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는 일단 거리상도 가깝고요. 중국을 제외하고 저 동남아 10개 나라의 인구가 6억 5천만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6억 5천만. 그리고 세계 권역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남아입니다. 동남아. 그럼 동남아 10나라는 되는데 그러면 저 10나라 다 하고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트남하고 저희들 관계는 좋습니다. 지금 베트남하고 우리가 수교한 지 30주년입니다. 올해가. 근데 양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팽창을 했는데 질적으로는 저는 정체 내지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럼 양적으로 얼마나 팽창했느냐?
베트남에 우리 한국인이 25만 명 나가 있습니다. 베트남인이 한국에 25만 명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한국 기업이 10,000개가 베트남에 나가 있습니다. 10,000개. 그 10,000개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 국가에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어떠냐? 그 나라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 경제 모든 면에 3분의 1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고용, 뭐 수출 뭐 다. 그래서 왜 보면 베트남은 한국 거기 살 때 할 정도예요. 근데 베트남에 대해서 그 나라 국가 경제 3분의 1을 우리가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국가 파워예요. 맞잖아요. 국가 파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베트남의 저 국가 파워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 우리는 전략이 없습니다. 전략이 없습니다. 국가 전략이 없습니다. 저기 저렇게 좋은 인프라와 우리 국민들, 기업들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베트남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관찰해야 된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국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지리적 위치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늘 그렇게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면은 야 지금 중국이 저렇게 말이야 깡패 국가로 힘세져갖고 가는데 글로벌 룰도 안 지키고 저거 하려면은 너가 우리하고 힘이 최고다. 왜? 대한민국은 중국의 울대 밑에 있습니다. 울대 밑에. 베트남은 중국의 척추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험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울대가 잡히거나 척추가 잡히면 꼼짝도 못한다. 아무리 큰 놈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베트남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 관계를 보면요. 저기 한사분 설치된 게 BC 204년인가 그죠? 104년인가 204년인가 잠깐 헷갈리는데 그때 했죠. 중국은 그보다 베트남은 그보다 먼저 한사분이 설치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고조선이 생기면서 쫓아냈죠. 고려가 생기면서 쫓아냈는데 베트남은 AD 935년에 와갖고야 독립을 합니다. 1000년의 지배를 받아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일본 싫어하는 것보다 훨씬 제가 볼 때 한 5배 싫어합니다. 중국은. 그런데 놀랍게도 저 민족은 내색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힘이 세질 때까지 힘을 기를 때까지 내색을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도 제1의 적은 중국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서. 물론 전쟁도 했죠. 79년도에 전쟁까지 했는데 그래서 중국이 엄청나게 세져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국가 전략으로 볼 때도 베트남이 잘 살고 강해지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굉장히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뭐 그렇습니다. 전 세계 강대국이 베트남한테 다 졌죠.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은 질적으로는 많이 발전했는데 양적으로 많이 발전했는데 질적으로는 정체 내지 후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를 되돌아보면은 경제가 좀 발전하면은 국민들이 이제 프라우드합니다. 아 우리도 이제 좀 민족주의가 이제 슬슬 나오죠. 나오는데 베트남도 이제 그렇게 그 정도 가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잘 모르고 젊은이들은 좀 알 겁니다.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베트남하고 대만은 무지무지 잘 막았습니다. 뭐 한 명도 발생 안 하는 게 뭐 한 일주일씩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때 한국 비행기가 가면은 베트남 애들 자기들 막는다고 저 시골 공항에 처박아갖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막 진짜 시설이 낙후된 그냥 대주기 비슷하게 그냥 막 못 나오게 하고 또 도심에 있는 우리 교민들 집에 막 그냥 구두발 씻고 들어가고 막 끌어내갖고 격리시키고 이런데 이게 이제 SNS상에 다 올리기 시작하는 게 막 열받으니까 그래갖고 막 베트남 욕하니까 너 언제부터 우리가 다 해줬는데 너 언제부터 뭐 이러면 베트남 청년들이 베트남은 국가 평균 연령이 28살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45살인 거였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라입니다. 다 스마트폰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도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걔들이. 그래서 걔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야 누구 옛날에 월남전 할 때
뭐 명호 대통령 부대 와갖고 우리 다 학살하고 그렇지 않냐 잔인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누나들 너나라 총각 노총각 맡아고 시집 보냈는데 두드리 패고 그래서 맞아 죽기도 하고 이런 거 그거 있지 않냐. 그 너 선배들 베트남 땅에 와갖고 말이야 애 낳아놓고 그 다 버리고 갔지 않냐. 나이 따위 한 몇만 명 되는데 이거 아직도 사회 가장 처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막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감정이 격화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위험 수위까지 SNS상에는 양국 국민들 간의 감정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강인한 민족이 그런 부분들이 감정이 도가 넘어버리면 제2의 한일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중국만 좋아하는 거죠. 중국만. 저 골치 아픈 나라 아무튼 한국이 첨단 기술도 있고 해갖고 지원해 주는 게 못마땅한데 저 나라가 이렇게 서로 갈등 관계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저는 신정부의 그 정책 담당자들이 이걸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도부도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아는데 국민들 감정이 그렇게 가버리면은 옛날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여기 있는 요 섬들 섬 찍힌 게 섬입니다. 이 남사분들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까지 지땅이라고 합니다. 이래가 이까지 지땅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군사기지도 만들고 하다가 한번 충돌이 있어갖고 90 몇 년도에 충돌이 있어갖고 아니 2000년도 정도 됐는데 중국 그 경비정이 베트남 경비장 어선을 좀 침몰시켰습니다. 그날 밤 베트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중국에 베트남에 들어있던 중국 공장을 다 습격했습니다. 습격해가지고 불 다 지르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언카운트블입니다. 중국이 하도 급해갖고 그 상륙전 있잖아요. 배 상륙전 갖다 대고 막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격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베트남의 저런 부분들을 잘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가면 굉장하다. 우리는 보면 이제 평균 연령이 45세나 되는 늙은 나라로 가고 있고 베트남 아직 싱싱한 젊은 나라입니다. 서로 보완이 됩니다. 다음 지도 나올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아프리카 8번 갔는데 베트남 민족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은 얼마든지 아프리카를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은 중국이 다 휩쓸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다 휩쓸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휩쓸느냐? 한국은 아프리카 무역액이 100억 달러 조금 넘습니다. 작년까지. 중국은요 2,540억 달러입니다. 아프리카 무역 규모가. 그 정도로 중국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동남아로 돌아갑시다. 예, 그래서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인구도 1억이나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영민하고 그래서 저 나라하고 관계는 우리가 핵심 축을 갖고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첨단 산업까지 가능합니다. 저들하고는.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하노이에 전자공장의 R&D 센터를 세웠죠. 그게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 또 한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있는데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여기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가 다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죠. 어느 정도냐? 섬이 18,000개입니다. 그 중에 유인도가 8,000개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한반도의 9배입니다. 한반도의 9배. 그 정도를 갖고 있고 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새 우리가 전부 이제 전기 자동차나 뭐 이런 거로 가는데 또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원재료인 니켈 세계 보유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만드는 보크사이트 세계 보유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에서 필수적인 식용유 세계 1위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저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하고 비교해 보면은 너무 우리가 참 지금 안타깝습니다. 베트남 인구는 1억이고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8천입니다. 2억 8천. 근데 나가 있는 한국 기업에 보면은 일단 한국 사람이 베트남은 25만 명 나가는데 인도네시아는 지금 현재 3만 5천밖에 안 됩니다. 저 큰 나라예요. 왜 그러냐? 물론 저 나라의 기본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도 있지만은 한국이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어떤 일, 한국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1인당 GDP로 그 나라를 평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베트남은 지금 아마 한 2,000불 넘었을 거고 인도네시아 4,000불이거든요. 우리는 3만 불 넘었잖아요. 그러면 4,000불짜리 국민으로 다 취급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어마어마한 대국입니다. 네덜란드 식민지를 350년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고급 문화를 그 엘리트들 다 누렸습니다. 최고급 문화.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교육 다 유럽에서 받았고요.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 돈 좀 있다고 와갖고 그냥 $4,000짜리 취급하니까 속으로 좀 상말로 하면 가짜죠. 근데 내색은 안 합니다. 이것도 언제 졸부돼 갖고 와갖고는 이러냐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한국 사람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안 좋아한데 몇 년 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저기 한 5만 2천 명 되는데 3만 5천으로 줄어버렸어요. 왜 줄었냐? 저기 나가 있던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전자회사들이 베트남 다 가버린 거예요. 저 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소소하지 않겠습니까? 그 돈 좀 된다고 그걸로 다 가버리고 우리한테는 의류 공장, 신발 공장밖에 안 남겨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좀 그런 관계인데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 때 인도네시아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라고 최초의 민선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친해갖고 우리가 잠수함을 10척을 팔아먹었습니다. 대우조선에서 하죠. 지금도 이제 6척 인도했습니다. 나머지 4척 남았고요. 그다음 T-50이라는 고등훈련기 그것도 공동생산하는 애들이 있는데 물론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다 보니까 돈 불입하다가 안 불입하고 이래가지고 요새 조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다음 구축함 이런 것들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를 위해서 왜 인도네시아냐? 제가 8가지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인도네시아는 일단 우리가 팬데믹 중에 기후변화 팬데믹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CO2 배출권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확보냐? 우리 국내 확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수단을 쓰든 한국 내에서는 그만한 CO2 배출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고로 배출권을 확보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적도 밑에 있어갖고 전부 밀림지대고요. 숲이 많고 그 다음에 땅이 넓어갖고 또 선도 많아갖고 배출되는 CO2를 포집해갖고 집어넣는 땅속에 묻는 여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한 30억 톤 연간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7억 2천만 톤 배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작년에 파리 협약인가 그 세계 협약에서 그동안에 인정 안 했던 다른 나라가 갖고 배출권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확보하면 우리 걸 인정하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신호죠.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크리티컬한 것 중에 하나인 기후변화 부분에 있어서 협력 파트너로서는 인도네시아가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가 또 어떤 부분에 이제 협력이 유망하냐면은 바로 아까 말했던 에너지 자원. 저 나라가 에너지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분야는 세계적인 회사들이죠. 뭐 에코프로도 있고, 뭐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있는데 전부 저기 니켈 가공 공장 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현대자동차도 저기 금년 3월에 공장을 준공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쯤에 정몽구 회장께서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공장 지려고, 왜냐하면 인구가 많으니까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왜 실패했냐? 자카르타 가보신 분 좀 계실 텐데, 자카르타 가보면은 다니는 차의 90% 이상이 일본 차입니다. 일본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도쿄보다도 더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일본 차 점유율이. 그래서 그때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일본 쪽에서 여러 가지 그 방역 작전이 있어갖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몽구 회장님이 다시는 인도네시아 안 가 이래 됐는데, 조코이 대통령이 등장해갖고, 그 사람 프랙티컬한 사람이잖아요. 정의선 회장을 계속 꼬신 거예요. 한국 올 때마다 따로 만나고. 그래서 드디어 정의선 회장이 3년 전에 결단을 내려갖고 하기로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공장 짓는 걸 계속해갖고 드디어 3월달에 SOP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높이 인도네시아에서 평가합니다. 가서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코로나 팬데믹이 왔는데 의료시설이 엉망이거든요. 의료시설 엉망입니다. 교육 의료가 엉망입니다. 저기.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가 잘해준 거예요. 뭐 회사 쓰던 산소통도 막 갖다 주고 뭐 해갖고,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데요. 고마워하고. 그래서 그런 분야의 에너지 자원 협력이 굉장히 유망하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잠수함 얘기도 하고, 구축함 얘기도 하고, T-50 얘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의 비서실장하고 굉장히 친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간 데도 이렇게 친하게 갖고 자기 관제에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얘기예요. 박차관, 우리 인도네시아의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느냐, 그래서 그럼 경제 발전이나 교육 문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뭡니까? 국가 안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나라 주변에 강대국이 없잖아요. 국경 맞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그게냐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원래는 자기들이 저 위에 있는 약간 녹색, 저게 말레이시아거든요. 말레이시아하고 저 밑에 안 보이는 이 오스트레일리아 있잖아요. 이 두 나라가 연방이에요. 영국 연방. 자기들은 해결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만 생각했는데, 중국이 한 30년 동안 엄청나게 세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떤 문제냐?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의 80%를 화교가 지고 있습니다. 화교. 근데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이 막 세서 난리가 났는데, 자기들이 중국이 필요한 자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 땅까지 이까지 중국 거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이 다 중국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 분쟁이 언제든지 침략의 근거가 됩니다. 침략의 근거. 그래서 근데 자기들이 안보 협력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들이 70년간 비동맹을 중심국가였거든. 인도네시아. 옛날 반둥회의 우리 기억나시죠?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하고는 협력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누가 있냐? 일본이 자기 나라 많이 들어왔지만 일본은 안보상은 역할이 안 되니까 한국밖에 없다 이거. 이 양반이 유도현호 대통령 때 일군 참청장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누구 이명박 대통령 때 그렇게 안보협력을 우리가 열심히 한 거는 그것 때문이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도 안보협력을 자기 개인적으로는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대요. 근데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됐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에피소드를 얘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잠수함 팔아먹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협상단이 잠시 호텔을 비운 사이에 그게 이제 협상 전략 이런 거 좀 빼내려고 우리 모 기관이 들어갔다가 그게 들켜갖고 곤란했던, 생피스럽던 게 있었죠. 그런데도 인도네시아는 넘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바라고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 협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저 나라가 지금 이제 국가적인 문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카르타가 여기 있습니다. 자카르타가 여기 있는데 자바섬이죠. 여기 섬은 조그만데 여기 인구가 1억 5천 정도 여기 몰려 삽니다. 여기 수도가 있는데 이 수도가 깔아앉고 있습니다. 매년 7cm씩. 그래갖고 이 수도의 40%가 해수면 이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도 이전 문제가 이제 이슈였는데 드디어 조코이 대통령이 금년 1월 18일 날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도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이게 제일 큰 섬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보르네오, 우리 보르네오 가구 기억나시죠? 저기가 밀림지대인데 저기로 옮깁니다. 옮기는데 아예 위치까지 다 발표하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냐? 서울의 4배입니다. 서울의 4배. 물론 한 30년, 50년 걸리겠죠. 그런 큰 도시란 게. 하지만 여러분 신도시 건설은 대한민국 세계 최고입니다. 3년 만에 200만 원 그냥 집 지어버리고 하는 나라고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러한 기회가 된 겁니다. 세계가. 그 다음에 신도시 할 때 그냥 대충 짓겠어요? 세계 최첨단 도시를 만들 거 아닙니까? IT가 적용되고 온갖 게 적용되고 앞으로 팬데믹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팬데믹 시대에 도시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협력에 좋은 아이템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 의료 분야가 저 나라가 섬이 8,000개나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성으로 해야 됩니다. 원격 교육, 원격 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원격 의료 못하게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 의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국 의료는 의료 수준과 의료 정보화 수준 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나 이쪽에 왕자들이 암 치료하러 미국의 앤더슨 병원 안 갑니다. 한국 연세에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쏠려옵니다. 그 정도로 이미 국제에 놓고 그다음 여러분 병원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편하게 잘하잖아요. 그죠? 그게 의료 정보화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국은 의료의 98%가 민간 의료입니다. 즉 민간 병원이 저가 투자해갖고 다 정보화를 만들고 다 했습니다. 시스템이 다 달라요. 대표적으로 5개 대형 병원의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호환성이 없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란 게 표준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데이터의 가치가 없어요.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다르니까 활용도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부분까지만 돼 있느냐? 자기들이 의료보험 청구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데요. 그러다가 뭐가 더 심각하면 자기들 의료정보 시스템에 자기들 고유 행정 업무를 얹어놨습니다. 더 독특해져 버린 거죠. 각각. 근데 이걸 통합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게 돈을 다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수천억씩 들었거든 이게 한다고. 보통 2천억, 3천억씩 들었습니다. 그걸 다 보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냐면 중소병원들이 죽으라고 반대합니다.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왜냐? 대형병원 다 빨려 들어간다 이제 시스템 통합하면. 그래서 반대하고 또 NGO들이 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의료정보가 다 노출된다 이래갖고 막 반대하고. 이래서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지난 50년간 이공계 인재에 우수한 사람들 전부 어디 갔습니다. 그럼 이게 국가 먹거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근데 세계 최고까지 왔는데 이게 국가 먹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글로벌 진출을 못하니까. 우리끼리 안에서 싸우니까. 근데 이거를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갖고 그 나라 국가 의료 시스템을 IT 기반의 원격 의료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죠. 깔아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한국의 높은 의료 수준이 컨설팅을 해준다. 예를 들면 CT를 인도네시아에서 막 찍어갖고 밤에 한국을 보내면 한국의 이 리타이어한 의사들, 경험한 의사들 앉아서 다 판독하고 바로 보내주면은
한국의 높은 의료 수준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그 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 나라 국민 입장에서 특히. 근데 의료 인프라 가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이렇게 한국하고 협력을 해버리면은 이게 흘러가는 거죠. 그걸 이제 IT 보편성이라고 그러는데 IT에 접속하는 순간 그 혜택을 다 누리는 거죠. 네. 그러한 장점이 있다 이거죠. 우리 자 박수 한번 해줍시다. 우리 열심히 일하라고. 지금 몇 분 정도 더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 우리가 장점을 가진 걸 이제는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섬이 유인도가 8,000개나 되니까 다른 방법을 해결할 수 있어요. 섬마다 병원 지을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공위성을 해갖고 다 하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인도네시아 가보면요. 학교도 없고 교실도 없고 선생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 시대는 인터넷만 따면은 플러그인만 하면은 정보의 바다로 그냥 들어갑니다. 전 세계 모든 고급 정보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프리카든 인도네시아든 어디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교육 콘텐츠가 문제겠죠. 그런데 한국 교육 콘텐츠에서는 또 세계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순전히 강남에 계신 과외 덕분입니다. 이게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에듀텍이라고 합니다. 에듀텍이라는데 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전체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아이비리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부 한국식 학원에 다녀야 됩니다. 그 에듀텍이 어느 정도냐. 작년에 손정희 씨가 비전펀드에서 한국의 어떤 조그만 자본금 3,900만 밖에 안 되는 에듀텍 회사에 한 방에 2천을 쏘았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회사가 여러분 우리가 시험 치면은 틀렸던 문제 계속 틀리잖아요. 특히 수학이나 영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기 AI 기술을 이용해서 틀렸던 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60시간인가? 60시간인가 공부했는데 평균 160점이 올라간 거예요. 토익 시험.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갖고 그걸 딱 손정희 씨가 보고 이야 이건 된다. 이래갖고 2천을 한 방에 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느냐? 이제 한국이 이렇게 앞선 나라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데 서초구에 가면요. 서초구에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학생 5명당 1명씩 동네 좀 학력이 좀 높으신 또 자원봉사 하시는 여성들이 이제 결합이 돼갖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서초맘이라는 건데 조리구청장이 이제 실시가 아주 효과 좋았죠. 인기도 좋고 여기 에듀텍에서 이 회사 딱 결합을 시켰어요. 했더니 애들마다 수학 잘하는 놈, 뭐 수학 잘하는 놈 중에도 요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 못 푸는 놈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다 맞춤형으로 다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애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 400명인가 하는데 저소득층 자녀들 놀라울 정도로 성적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앞선 부분들을 적용하면은 개인 맞춤형 교육도 다 가능하고요. 의료도 개인 맞춤형 의료 다 가능합니다. 5천만 명이 5천만 개의 교육 시스템 다 가능하고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 나라다 얘기죠. 근데 그걸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느냐? 우리 인구로는 이게 수익 구조 나올 만큼 그게 안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해외로 나가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왜 베트남이 그 인도를 보냐면 이런 시스템이 국가 시스템이 깔려야 되는데 하나 깔리면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의료 시스템을 베트남에 가서 우리 국가 의료 시스템을 IT 기반을 깔아주는데 법을 18개 바꿔야 됩니다. 법을. 이게 보건복지부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 일입니다. 이게.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위에서 지시하면 먹힌다 이거죠. 그래서 베트남을 꽂았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이 막 8,000개나 되니까 이게 방법이 없잖아. 원격 아니고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의 앞선 시스템을 갖고 나가서 거기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역으로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한국 사람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인프라 시스템을 두 나라에는 우리가 깔 수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다. 여러분 시스템이 우리 거로 깔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앞으로 빅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가 의료 빅데이터입니다. 의료 빅데이터가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의료 빅데이터 생산이 안 됩니다. 하려고 하지 조금씩 했는데 조금 이제 숨통부터 했는데 아직도 요원합니다. 그런데 저런 나라는 하면은 그것을 나오는 1억 명, 2억 8천만 명의 의료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요 신약 개발에 가만 생각해 보세요. 볼레오섬의 A라는 동네에서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데 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시기에 어떤 기후 있을 때 발생하더라. 그 질병은 미리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질병이 나는데 A라는 의사는 이렇게 처방하고 B라는 의사는 이렇게 처방했는데 처방 결과 효과가 다르더라. 이런 게 리얼타임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리얼타임으로. 그런 의료 혁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방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고 의료기기 개발에도 엄청나게 도움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이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사실은 투자 자금이 넘쳐나거든요. 우리 국내말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이러한 인프라 투자나 장기적인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거의 한 군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재벌 기업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대우이스 와서 아는데 재벌 기업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층층시에 왜냐하면 내가 임원일 때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내 잘리는데 내가 이거 왜 하냐 이거죠. 그래서 탑다운 아이브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재벌 시스템에서. 그래서 너무 아쉬운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런 걸 그냥 마냥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그런 걸 부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스템으로 베트남도 깔리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도 조금은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눈을 별로 안 떴습니다. 문재인은 물론이고요. 완전히 막 그냥 코박고 그냥 국내만 코박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들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새로운 정부는 이런 분야에 눈을 뜨고 있고 또 민간의 역할. 이제 위기 극복의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6가지 위기란 게 이제는 국가 힘으로 극복이 안 됩니다. 국가 힘만으로. 우리는 민간이 굉장히 활성화된 나라잖아요. 그거를 활용해 국가 운영과 국정에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민간합동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민간의 영향을 최대한 드려드리고 어제도 우리 경제위기 극복과 발전의 중심은 기업이다. 굉장히 정확한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가정해 보십시오. 코로나 초기에 백신 확보에 삼성전자한테 맡겼으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확보했을 겁니다. 네. 우리 그 평창올림픽 3번 떨어졌는데 4번째 저기 이재용식 딱 특별사면 해갖고 하니까 바로 했잖아요. 그 혜택은 다른 대통령이 다 누리지만 막상 그걸 유치한 대통령은 저 구석에 처박았죠. 그 행사날 망신을 주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민간의 영향을 어마어마한 영향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왜냐하면 한국은 성장 자체가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성장했습니다. 그게 잘 됐든 못 됐든. 근데 그게 이제는 국가 파워 아닙니까? 오늘 바이든 와가고 삼성전자 가잖아요. 그 백악관이 몇 번 초청합니까 지금? 그만치 민간 부분에 지금 대기업들의 그거는 물론 잘못한 것도 있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파워다. 이걸 우리가 이 위기 67가지 이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같은 잠재력이 있는 나라 진출할 때 미리 국가가 전략을 짜는 거죠. 기업하고 해갖고
야, 이 나라하고는 이렇게 한 7, 8가지가 있는데 너그 기업하고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은 자 에너지 분야 하자. 너그 에너지 그거 하니까 요 분야는 또 너그 이렇게 이런 플랜을 짜야 됩니다. 이게 국가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정부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을 문재인 정부도 알았어요. 박근혜 정부도 알았어요. 이명박 정부도 알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문재인 정부하고 뭘 했냐. 신남방 정책 한다고 이제 표방을 했죠. 신남방 정책. 근데 신남방 정책의 핵심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 어느 정도 협력이 많이 진전됐으니까 선정하는 게 인도네시아입니다. 잘 선택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했느냐. 저기에 자카르타에 아시안 대사관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외교부 차관을 지낸 고위급을 대사로 내세우고 그 인도네시아 대사가 따로 있고요. 있는데도 설치하고 거기에 외교관을 한 20몇 명, 25명, 8명인가를 배치시켰습니다. 외교관 20명 넘으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입니다. 해외에서는. 그런데 지난 4년간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아무 성과.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림이 없었습니다. 컨텐츠가 없었습니다. 컨텐츠 없이 준비 안 하고 그냥 나간 거예요. 나간 길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성과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도 그런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 이거죠. 미리 해서 전략을 짜서 나가갖고 해야 된다 이거죠. 응? 여러분 이명박 정부의 성과 중에 하나는 UAE 원전 그게 어떻게 수주된지 압니까?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담당 공무원한테 시켜갖고 그게 된 줄 아십니까? 담당 공무원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5년이 끝나는 정권인데 그거 내 때 그 성과도 안 나오는데 내가 왜 해요? 다음 정부 되면 내가 박살나는데 죽으라고 안 합니다. 단임 정권의 우리 정치체제의 한계죠. 그럼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인수위 때부터 민간에서 들어오는 아이디어를 이분이 이제 L사업을 많이 봤으니까 딱 캐치를 거죠. 그래서 자기 측근 몇 명하고 팀을 비비제 구성해서 계속 UAE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나라하고. 쿠킹을 다 한 거죠. 그 어느 정도 쿠킹이 됐을 때 이제 공무원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죠. 그 대통령 임기 얼마 안 됐을 때 2년인가 3년 됐을 때 UAE 원전 수주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2, 3년 만에 해냅니까? 그거를. 그런 비밀팀이 없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대 국가 베이스는 원래 국기 끊어놓고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테이블 밑에서 다 이루어지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인도네시아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는 쿠킹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한국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부분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한국이 제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 좋고 또 하나는 자기 교육 의료가 자기들은 부족한데 그걸 한국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 세 번째로는 또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는 니켈 뭐 복사기를 가공 공장을 더 세우는 겁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부가가치 높아질 거 아닙니까? 대규모 투자가 들어오고요. 옛날 전자공장 뭐 이런 신발 공장은 규모가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저거 하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거기 포스코가 400만 톤짜리 제철 공장 지었는데요. 그거 그때 막 잘못했다고 시장 난리였습니다. 그 MB 정부 그로 들어온 정준양이가 뭐 다 말아먹었다 말해가 언론이 뭐 엄청 또 이렇게 막 했는데 그 공장이 엄청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확장으로 간답니다. 확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니켈 공장 이런 게 이제 뭐 11조짜리, 1조짜리 뭐 이런 거 하니까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보는 눈이 확 돌아진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오네. 네,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었답니다. 이 기류가. 그래서 찬스다 이거죠. 찬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예담으로 아쉽게도 나로입니까? 발사가 연기됐는데 항공우주산업이 미래산업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왜 그러냐? 여러분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자율주행차가 차와 차간거리가 6cm 이내로 컨트롤 가능해야 자율주행차 시대가 온답니다. 전문가 얘기입니다. 지금은 30cm랍니다. 그러면 6cm 컨트롤이 지상 통신관제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위성에서 다 해야 됩니다. 위성에.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2035년까지 35,00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요. 35,000개. 중국이 16,000개를 쏘아 올리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지금 위성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통신뿐만 아니고 모든 아까 말한 교육, 의료 이런 데 다 적용이 되니까. 근데 한국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소형 위성 생산에 아주 제조에 아주 굉장히 세계적 경쟁을 가고 있답니다. 특히 카이스트 출신들이. 근데 한국 문제는 발사체. 쏘아 올리지 못합니다. 로켓이 안 돼요. 북한하고 우리나라 잘 됐는데 그죠? 그래서 러시아 기술 들여와가지고 지금 발사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 기술이 아니니까 힘든데다가 그 전문가에게는 그래요. 이게 맞는지 저는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이 발사에는 안 맞는 지역이래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이 적도 궤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은 위도가 높아서 여기서 쏴가 적도 궤도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대요. 힘도 들고 뭐 실패률이 되게 높고 또 이웃에 바로 일본하고 중국이 붙어 있어갖고 이 인공위성 발사 자체가 굉장히 꺼린다는 거예요. 그 플레이이 많대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 적도 부근에 가갖고 컨트롤 적도 부근에서 해야 된대요. 적도 궤도에 도니까. 근데 한국이 올라왔기 때문에 관제소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관측소를 하고 하는 거는 인도네시아가 제일 적극인. 이게 적도거든요. 적도. 그건 바로 위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공위성 산업을 해갖고 인도네시아하고 협력하면 발사 및 관제는 인도네시아 쪽에 두고 대신 우리는 인공위성 만들어 쏴갖고 그 나라 교육, 의료 문제 이런 거 국가적 인프라를 우리가 운영해주고 얼마나 좋은 윈윈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파트너가 인도네시아인데 그럼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식량 문제. 인도네시아 땅이 넓고요. 저기 사시사철 저기 아열대 또는 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작물이 잘 자랍니다. 저 넓은 땅을 이용하면은 식량 문제 다 우리가 커버낼 수 있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수제 중에 한 분이 싱가포르 가면은 난양공대라고 있습니다. 난양공대. 아시아에서 최고의 대학입니다. 싱가포르 국가전략을 키운 대학. 거기에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고 최초의 종신 교수가 조남준 교수라고 있습니다. 조남준 박사. 아직 아마 50대 초반 40대 후반인데 이분을 이제 자주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냐면은 서울공대 토목과를 나와서 스탠퍼드 재료공학 석사를 하고 스탠퍼드 화학공학 박사를 하고 마친 후에 의대를 가서 감염의학을 전공한 거예요. 그게 독보적이죠.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한국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가 국가 인재를 스카우트한 거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그래가 싱가포르에 지금 난양공대 석좌 교수, 종신 교수로 있는데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연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싱가포르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경이 식량 위기, 그러니까 식량 안보래요. 왜냐하면 그 도시국가잖아요. 식량 끊기면 그냥 다 죽는 거라. 그래서 2035년까지 전 국민이 먹는 단백질의 3분의 1은 자기 자체 생산하겠다. 인공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를 맡아가 이분이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냥 인공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곤충을 식량으로 쓴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곤충에 이분이 쭉 재료공학을 했으니까 쭉 분석해 보면은 최고급 단백질이 있답니다. 그걸 추출해서 배양을 해갖고 인공고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냥 합성해 만든 거 차원이 다르답니다. 그렇게 먹으면은 곤충이라는 그런 것도 없고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거의 성공을 해서 파일럿 플랜트 지금 건설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양반이 꽃가루를 연구했어. 보니까 여기에 놀라운 성분들이 있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꽃가루 그 성분 중에 하나를 배양해갖고 하면은 환경 오염되는데 바다가 더운데 뿌리면은 최고의 그 제거제가 된대요. 그리고 또 꽃가루 추가 연구해갖고 했더니 얼마 전에 신문 났습니다. 이런 보시면 나오는데 조기를 만들었대요. 조기를 만들어갖고 칼라 인쇄를 했더니 8번을 빨아도 그 색깔 그대로. 이런 놀라운 것들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이런 일에 저하고 의견 투합해갖고 지금 이제 그냥 돈도 안 생기는데 같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그런 식으로 인도네시아는 제가 조사해보면 한 8가지 한국의 협력이 가능하고 그건 서로 윈윈이다 이거죠. 윈윈. 드디어 금년 10월 28, 29 이틀 동안에 인도네시아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호스트 국가죠. 우리 대통령 가고 20개 나라에서 전부 오죠. 지도자들이. 그럼 이제 지도자들끼리 만났을 때 뭐 무슨 레토릭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런 말만 거서한 거 말고 이제는 프랙티컬리 가야 된다 얘기죠. 저는 그래서 주장하는 게 프로젝트 베이스 협력을 가야 된다 얘기죠. 구체적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 얘기야. 그러면 그런 정상이 생산되지. 아니 그런 게 없으니까 양자회담 못하니까 해난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못하니까 혼밥하는 거죠. 혼밥. 혼밥합니다.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대통령이 안 그럴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보통 이런 것들은 특정 부에서 못합니다. 자기 문제 일밖에 생각 못하기 때문에 크게 넓게 보면서 국가 전략적으로 이제 해야 되고 우선순위 뭐 5분에는 대충 이 정도 그림만 얘기하고 다음에는 요 단계 이렇게 하고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이 이제는 그리고 그 리드가 그 전략을 소화해서 상대 리드를 요리해야 되는 거죠. 옛날처럼 그냥 폼만 재는 그릇이 다 지나갔거든요. 다행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뭐 아마 구수하면서 온갖 공부를 다 하셔갖고 그래갖고 또 이렇게 우리 공연과 상식 같은 이런 또 팅크탱크 그룹들이 이적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이제 좀 이승정부와 차원이 다르게 해나갈 수 있지 않냐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도 안 되는 이런 고민을 왜 하느냐. 오지랖이 넓죠. 오지랖이 넓어서. 저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일은 전혀 안 합니다. 왜냐? 저는 이 사회로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빚진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 다 대한민국의 빚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은 제가 60년생이거든요. 시골에서 자랄 때 신장목길 그 먼지 풀풀 나는 길 거기 그냥 신발도 댕기다가 지나가는 미국 집주한테 뭐 헬라고 해갖고 뭐 이게 진다리 끄끄고 해갖고 하면은 뭐 끔 하나 주면 그거 좋다고 막 이렇게 컸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 앞으로 뭐 경부고속도로 딱 끼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랬던 나라 아프리카 가면 딱 그러거든요. 지금 가보면은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를 되게 좋아합니다. 옛날에 컸던 그 모습 그대로 보이고 해서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를 제가 8번 가갖고 아프리카의 어떤 수도 시장이 저보고 당신 미스터 아프리카라고 그래요. 제가 별명이 미스터 아프리카가 됐는데 그랬던 나라가 세계 탑 수준에 다 왔잖아요. 모든 면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은 여러분이나 저는 그걸 다 누렸습니다. 다 누렸잖아요. 어떤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지금부터 이 다가오는 위기에 우리가 제대로 잘못 대처하면은 다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또 지난 정부처럼 저런 원칙과 상식도 없고 저거 별만 아는 사람들 집권해갖고 또 한 번 한다면은
이 나라 망가지는 거죠. 그럼 우리 뭡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지는 다 누려놓고 좋은 거 다 누려놓고 나라 망가뜨려가 물려준다. 그런 말도 안 돼. 우리 사기꾼밖에 안 되는 거죠. 후손들한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어느 날 푹 들더라고 있잖아. 푹 들어가고 그냥 내가 뭐 사회적 무리도 있었고 해서 제가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아가는 이 방향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 이걸 활용 못하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용기를 내게 된 계기가 바로 그겁니다. 빚 갚고 떠나자. 예. 남김없이 생각해보면 제가 뭐 이렇게 똑똑했어도 아니고 원래 고대가 머리가 똑똑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뭐 무대도로 이렇게 단결한 게 있었는데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시골에서 태어나갖고 제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괜찮았는데 막 어머니가 편찮다고 하면서 막 몰락의 길을 걸었는데 저만 유일하게 대학 나왔습니다. 6남매 중에서 제 대학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신 형님이 구미에서 택시기사를 해갖고 저를 공부시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빚졌습니까?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 위에 누나를 낳다가 뇌파 이상이 생겨갖고 후천성 간질이 있었습니다. 젖을 하나도 못 먹습니다. 그 놀랍게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는데 우리 마을 40%밖에 안 되는데 남자 6명, 여자 6명이 태어난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니까. 그래서 저는 동양적 먹고 동양적 이게 태어나면서도 빚진 놈이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다 희생 속에 형제들 딱 못 가는 희생 속에 저는 대학을 다녔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우그룹에 들어갔는데 그 배수민이라는 탁월한 그 우리 MIT를 오셨고 그 다음에 김우중 씨라는 걸출한 분을 제가 모시게 돼갖고 그런 거 배웠고 또 이상덕 의원, 이명박 수장 이런 분들 정말 태어나서 한 명도 모시기 힘든 분들을 쫙 모시게 된 거예요. 그것도 민간과 국회와 서울시와 청와대와 이런 걸 다 거치면서 지식경제부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근데 놀랍게도 저한테는 그게 허락이 됐고 그때마다 대한민국 최고분들을 제가 접해갖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그분들한 이 평생을 쌓은 것들을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내 거 아니잖아요. 나는 월급 받아가면서 누리면서 그분들이 쌓은 것들을 나한테 이렇게 조금씩 배운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워낙 탁월한 분들이 제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기하로 제가 이제 조금은 이렇게 네트워킹하는 그분들 네트워크도 다 제가 좀 아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뭐 저는 갚아야 될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저는 뭐 정치는 안 할 겁니다. 저는 안 할 거고 그보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 일을 하는데 우리 상식과 그 공정과 상식을 위한 우리 국민연합이 중요합니다. 앞에 거 하는 이유가 국민연합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워낙 탁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잘 협력을 만들면은 우리가 우리 시대에 5만 불 넘어서 정말로 세계적인 강국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강국이거든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 30분.